네,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투표하셨나요? 네,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전 당일에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그걸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그런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미얀마인데 미얀마의 상황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접하면서 근래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극작가가 떠올랐어요. 아마 체코 여행을 가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하실 거예요.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이라고 있는데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극작가의 이름을 딴 공항이에요. 근데 단순한 극작가라고 하면은 극작가의 이름이 공항 이름에까지 들어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극작가가 대통령까지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자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인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보고자 하냐면 일단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희곡의 작가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이죠? 메모랜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주인공을 해서 그런지 조금 굉장히 기억에 남고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공산당 지배 하에서 부르주아 계층이 뭔가 타도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인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부르주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압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맥주 공장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몰래 일하고 그러다가 한 극장에서 시설 관리 일을 했다고 해요. 어깨 넘어서 연극을 보고 배우고 이러다가 극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부조리한 현실들을 글로 써내기 시작했죠.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면은 소련의 탄압을 받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이었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프라하의 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민주화 운동이 한창 진행돼 있던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예술들이 성행하는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다고 해요. 대중들의 공감도 굉장히 얻어서 스타 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근데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칠라프 하벨이 굉장히 좀 절망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바칠라프 하벨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더 플라스틱 오브 유니버스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가 반체제적인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소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975년도에 헬싱키 협정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소련이 좀 이행하라라고 촉구하는 77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77헌장을 발표하고 나서 바칠라프 하벨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벨벳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결국에 민주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상에 바칠라프 하벨이 주인공으로 거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도 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극작가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는 한데 왜 그 많은 극작가들 중에서도 딱 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뭔가 예술을 위한 예술로 남지 않고 대중과 근거리에서 소통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예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예술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의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바칠라프 하벨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이 깊었던 건 1996년도에 바칠라프 하벨이 공연예술 아카데미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극의 경험은 집단적입니다. 연극은 항상 배우와 관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연극은 함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성이 그 경험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뭔가 비대면 예술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공연 예술의 영상화 이런 쪽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이 예술을 지탱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잖아요. 결국에는 함께하고 그 경험을 근거리에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이 연극이라는 게 지속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이 연설
연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닿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저도 연극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는 그 같은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장면에서 웃고 같은 장면에서 울고 화내고 이런 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 공통이 가지는 그런 감정 표현이잖아요. 똑같이 저 사람도 나랑 다를 게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저는 연극이 그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벨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인생이, 그리고 뭐 작게는 국가 단위부터 범지구적인 공동체가 다 연극 그리고 드라마와 같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가 그동안 집필했던 희곡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행해왔던 정치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이분에 대해서 더 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품도 좀 더 찾아보고. 저도 바칠라프 하벨을 알게 된 게 이제 홍배우가 그 메모랜덤의 주인공을 하면서 그 메모랜덤이라는 작품을 읽어봤는데 되게 처음 들어보는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작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청중을 쓴 작가인데 거기에 얽힌 일화가 있더라고요. 청중을 처음 이제 번역하고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공연하겠다고 했을 때 체코 대사관에서 엄청 지원을 해줬대요. 번역하려면 그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저렴하게 해결을 해줬는데 요구사항이 있었대요. 그 청중 공연을 할 때 포스터에 청중이라는 그 제목보다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이름을 더 잘 보이게 크게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체코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관심을 더 갖고 찾아보게 됐었는데 그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철학과 세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로서의 그런 면모들도 되게 매력적이라서 영감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어쨌든 그 바칠라프 하벨이 반체제 극작가라고 해서 사실은 그 메시지에만 엄청 집중이 돼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에만 엄청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프로파간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칠라프 하벨이 극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가진 철학을 작품에 예술적으로 녹여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메모랜덤이라는 작품도 들여다보면은 회사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데 뿌띠데페어라는 언어를 개발해서 말을 받는다고요? 언어를 창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인 거죠. 그래서 회사 안에는 그 뿌띠데페어라는 언어를 써야 되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게 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상했다는 거. 그리고 언어가 그래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뭐 외계어처럼 돼 있긴 한데 그게 그냥 아무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맥락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반복되는 구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언어학자로서도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관료주의의 폐해를 엄청 잘 담아냈어요. 이 조직을 돌아가게 하려고 막 일을 또 만들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또 처리하는 또 부서를 또 창조하고 약간 이런 개념을 그 뿌띠데페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메모랜덤에 있는 장면이 그 신의 직장 쓰실 때 약간 맞아요.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메모랜덤에서 맨날 뭔가 배급 같은 걸 받으러 가요. 사무실에 출근해서는 그날 뭐를 받으러 갈지 뭐 매점에서 뭘 찾아올지 약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업무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의 직장에서도 좀 녹아났죠. 향수 뿌리고 놀고 막 팩하고 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한창 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작가의 메모랜덤을 공연했었고 가든 파티라는 작품을 기획님께서 번역하시는 거를 받아서 계속 읽어보면서 나도 이런 작품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사실 신의 직장을 쓰긴 썼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부도덕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였고 뭔가 국정농단이라는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였거든요.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과 바칠라프 하벨이 그때 당시에 보면서 느꼈던 현실이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도 부조리극이라는 부분에 좀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도전은 조금 실패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자평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쓰는 작품들 그리고 신의 직장을 라플레시아로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 그 바칠라프 하벨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게요. 신의 직장보다는 라플레시아가 좀 더 부조리 그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네요. 뭔가 상징성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신의 직장과 라플레시아에 메모랜덤만 들어간 게 아니네요.
가든 파티도 영향이 있어요. 가든 파티는 부모님과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이 집에서 맨날 체스만 둬요. 혼자 체스 양쪽을 오가면서 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은 이기고 항상 약간은 지는 전략을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직장을 얻으려고 아버지가 소개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정부 부서인데 한쪽은 자꾸 뭔가 창설을 하는 부서고 한쪽은 해산을 하는 부서인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휴고가 거기 가서 창설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막 습득해요. 공무원 언어를 막 습득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좀 있다가는 그 파티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해산하는 부서에 가서 그 언어를 막 배워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는 창설하는 부서를 해산하러 왔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혼란을 만들거든요. 어느 순간 자기 자아를 상실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의 언어를 막 구사를 하면서 부모님을 나중에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게 되는 난 누군가 그리고 여긴 어딘가 라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뭔가 체제 하에서 무분별하게 습득했을 때의 문제점도 비꼬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부르주아로서 본인이 취직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뭐 녹인 거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 구진남 캐릭터가 맞아요. 좀 탄생한 면이 있죠. 바칠라프 하벨이 항상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였다고 해요.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소련이었다라고 하면 반공 아니야? 근데 바칠라프 하벨은 반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주는 그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항상 경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체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관성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판을 했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그 가든 파티에 나오는 주인공도 점점 회사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게 관성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굉장히 부조리한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화긴 한데 체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산 국가에서 민주국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국가 그리고 자본주의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경제에 의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 시장 경제, 시장 시스템이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또 다른 전체주의를 만들어낼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체코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시장 경제라는 건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잖아요.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다 도태돼야 되는 건데 하벨은 그걸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정말 잘 드러나는 행동이 전 재산을 사별한 아내 이름의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해서 장애인들이나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다움, 맞아요. 그리고 양심, 도덕 이런 거 정말 모든 수단으로 실천하면서 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끓지 않아도 괜찮아. 뭐 돌아가면 어때? 라는 얘기들을 앞서서 이렇게 명문화되고 뭔가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 사실은 그동안 우리한테 롤모델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읽었던 연설문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바칠라프 하벨이 이제 편집을 해서 모아놓은 책의 제목이 불가능의 예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예술이 impossible is nothing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가능의 예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성 정치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 그 재상이 가능의 예술의 대명사라고 얘기해내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능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듯이 가능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떤 방식이든 동원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바칠라프 하벨은 불가능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인 관념으로 크게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좀 맞는 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의미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정말 약간 불가능의 예술 같네요. 그렇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양심적이고 부정부패가 없겠어요. 유토피아죠. 네,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만해 라고 하는 걸 본인의 실천으로 계속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예술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분이 하신 모든 게 예술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극단 99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스터디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